8시 9분에서는 KBS 뉴스9을 3시간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공동뉴스구역 KBS. 네, 김용민 라이브 2부 첫 순서입니다.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국장 모셨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예, 거의 지금 한 열흘 동안 안 나온 거죠? 거의 3일 정도라고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뭐가 정확한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어찌됐건 국내 상황은 안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추세이고 지금 반면에 중국 상황은 조금 위험해지고 있고 일본 상황도 좋지 않고 그래서 지금 그 정부 당국에서도 긴장을 어느 정도 수위로 맞춰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언론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지금 스탠스 않기 좀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보니까 2월 10일 이후에 추가 확진자가 없는 거 보니까 3, 4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주말에 또 회합을 가지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각별히 이게 또 확산되지 않도록 유념하셔야 되겠어요. 저기 질병 당국에서는 일본 사례를 예의주시하는 것 같습니다. 80대 여성이 숨졌는데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중증 폐렴이 걸렸고 거의 사망 즈음에서 확진 판정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사회 감염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워낙 이 신종 코로나19 이 상황이 처음 겪는 일이어서 지금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지병 있으신 분들은 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어요. 합병증으로서 또 이게 그 확진자들이 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자, 오늘의 뉴스9 미리 보기. 오늘 법원 쪽에 주목하고 계신다고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오늘 그 사법농단 판결 세 번째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특히 오늘 그 무죄 판결은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무죄다 이런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그 오늘 기소된 판사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산케이 신문 지국장에 썼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당시 7시간에 대한 기사에 대한 재판에 개입한 거거든요. 이 판사가. 그런데 이 판사가 재판에 하나하나 개입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이 산케이 지국장에 대해서 무죄라고 판결을 하더라도 보도는 허위였다라는 사실을 적시하라. 이렇게 이제 권고도 했고요. 또 법리상 부득이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는 점을 밝히고 선고 말미에 이 지국장 행위가 부적절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밝히라라고 권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다 인정됐습니다.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아니 재판 개입은 잘못된 건데 왜 어째서 무죄라는 겁니까? 검찰이 기소한 게 직권남용죄인데 직권남용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건 맞다라고 명확하게 말을 했는데 그렇다고 직권남용은 아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직권남용으로 기소하면 다 무죄가 되는 모양인가 봐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재판부에서 말한 건 이런 겁니다. 직권을 남용하려면 재판에 개입하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는데 이 권한을 넘어서는 남용을 했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직권남용은 다 무죄다. 이건 제가 그냥 웃겨보자고 한 얘기고요. 그것도 범죄죠. 자, 국장님 보시기에 검찰이 공소장을 잘못 짠 겁니까? 아니면은 이 법원이 너무 봐주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개인적인 견해로는 글쎄요. 보도국장으로서 개인적인 견해라는 게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 대체적 견해는 법원이 감싸기를 했다. 사법부 감싸기를 했다라는 평가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사법부는 계속 재판에 대해서는 어떤 세력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내부적으로는 개입을 한 거거든요. 재판 개인의 판단이 아니고 그 윗 상급자가 다른 방식으로 이 재판에 개입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라 그러고 내부에서는 뭔가 했다는 거기 때문에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고요. 앞으로 그 재판 과정에 있어서 시비 걸지 마라. 그거는 뭐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니 괜히 여기 개입하면 다 무죄 때리겠다. 이런 뜻으로도 읽히고 말이죠. 또 이게 용인이 되면 앞으로 사법부 고위 당국자 고위자가 그 하급 법관의 재판에 개입을 해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국가 기능, 특히 사법 기능의 공정성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네네. 많은 여지를 남겨주어서 네. 좋지 않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관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입니다. 예. 이분도 이제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판정 밖에서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네. 청와대하고 뭐 거래를 했다든지 그래서 이 유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말씀하신 대로 직권남용이어서. 직권남용이어서. 예. 그래서 우려를 한 시선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경우에도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경우에도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와 뒤에서 재판 거래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른가 이런 시선도 있고 예. 말씀하신 대로 네. 좀 다르다 이런 네. 시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참 자, 오늘의 뉴스라인 미리 보기 두 번째 뉴스 어떤 소식입니까? 어젯밤에 일어났던 한 사건과 관련된 건데요. 네네. 어제 목동에서 한의사 부부와 아이 2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남편이 부인과 아이 2명을 살해하고 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인데 보통 이걸 가족 동반 자살이라고 표현을 해왔습니다.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사회부 취재팀에서 이 사건을 그냥 가족 동반 사건이 아니다. 네. 이건 가족 살해 사건으로 봐야 된다라는 네. 공교롭게도 어제 창원에서 판결이 나왔었는데요. 네. 지난해 10월에 가족 3명을 살해하고 이 자살을 시도했다가 숨지지 않은 남편에 대해서 네. 선고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징역 25년을 선고했거든요. 법원에서.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그 남편이 밝힌 내용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 없이 그러니까 부부가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네. 아이들을 그대로 두고 부부만 자살을 하면 네. 부모 없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불행해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이를 살해하고 네. 부부가 자살했다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명백한 잘못이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데 마치 그렇게 독립적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네. 아이들의 미래를 본인이 미리 판단을 하고 네. 생명을 앗아가는 일에 대해서 이건 가족 살인이지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거에다가 또 하나는 이제 네. 전문가들의 지적이 예. 보통 그렇게 반응이 나온다고 해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오죽 힘들었으면. 그런 마음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근데 그런 마음 자체가 이런 행위를 부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에 대해서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는 시선들이 네. 우리 이런 행위들을 부추기기 때문에 네. 엄정하게 봐야 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고 왜냐하면 그게 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 예. 해마다 통계가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은데 한 전문가가 논문에 쓴 걸 취재를 했더니 한 해마다 30건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네. 그래서 이런 건 가족 살인이다. 가족 동반 자살이 아니고 네.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는 걸 사회부에서 조금 취재를 해서 네. 좀 메시지를 좀 강하게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보고 계셔. 오늘 국장님이 주목하는 기자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판결이 하나 더 나온 게 있는데요. 네네. 윤경재 기자가 1949년 50년에 있었던 보도연맹 사건. 사건에서 재심 있었는데 70년 만에 무죄가 판결이 됐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보도연맹 사건이 무엇이고 또 이렇게까지 늦게 무죄가 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취재해서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보도연맹이 뭔가 궁금하신 분들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 보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이은주 씨가 그냥 쌀을 얻기 위해서 가입했는데 좌경으로 몰려가지고 결국 살해당하는 그런 스토리의 영화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장님 그동안 또 이렇게 귀하게 또 저에게 뉴스9 미리 예고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아쉽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자, 또 앞으로도 또 우리 KBS 뉴스9 한국인이 가장 신뢰하는 뉴스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국장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실시간 뉴스 듣겠습니다. 아이고, 조진주 씨하고 작별하네요. 네, 조진주 씨가 앞으로 더욱 열심히 소식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갑니다. 국내에서 사흘째 코로나19 확진자 발표가 없어 현재까지 국내 확진자는 모두 28명에서 멈춘 상태입니다. 1차로 귀국했던 우한 교민은 진단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내일 임시생활시설에서 퇴소합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대거 확인된 일본 정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고령자들이 일부 하선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한국인 승객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완치 환자의 혈장에서 검출된 항체가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중국 관영 중앙 CCTV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실세 최서원 씨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을 통한 경찰의 여론조작 활동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오는 17일 민주통합당이라는 이름으로 합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비대위 구성 전까지 3당의 현 대표가 공동대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주간 인물평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주인공 누굽니까? 정세균 총리의 말실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 총리는 13일 경기 위축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신천에 나섰는데요. 네. 정 총리가 한 안경점에 들렸어요. 사장님이 원래 손님이 많은 편이긴 한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손님이 좀 줄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정 총리가 원래 무슨 일이 있으면 확 줄었다가 좀 지나면 다시 회복되고 하니까 그간에 돈 많이 벌어놓은 것 같고 조금 버티셔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음식점에 들려서는요. 요새는 좀 손님들이 적으니까 편하시겠네 이런 그 농담조로 인사를 건넸어요. 네. 그러니까 상인은 즉각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답을 했는데 네. 이게 장사 안 되는 가게에 이제 좀 위로하겠다고 찾아간 거잖아요. 근데 위로하겠다고 찾아가셔서 네. 벌어놓은 돈으로 버티세요. 예. 뭐 손님이 적으니까 편하시겠네 이런 말씀하셨다는 게 이걸 좀 덕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논란이 되고 있어요. 다른 한쪽에서는 또 이런 얘기합니다. 너무 한쪽 한 부분만 떼어가지고. 맞아요. 차포 다 떼고 그 맞아요. 발언만 부각시킨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황만 보면 그렇게 서로 얼굴 붉힐 만한 분위기는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이게 그 민생 탐방에 나서면 현장 기자들이 이제 붙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마디 한마디가 다 보도된다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이 소식을 뉴스로 접하게 될 자영업자들은 그분들은 이제 또 심경이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분들하고. 그래서 이게 뉴스로 보도가 되면 어떤 현장의 분위기나 어떤 맥락 같은 것들이 생략이 되고 보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좀 이런 상황까지 고려가 되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네. 뭐 하여간 참 발언하는 사람은 보도진의 또 이 눈치도 봐야 되는 참 그렇죠. 어려움이 있네요. 맞아요. 이게 정세균 총리는 이렇게 해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상인이 자신을 엄청 좋아한다고 반가워하길래 그냥 좀 편하게 생각하시라는 뜻에서 편하게 농담을 건넨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인공 만나보죠.
누굽니까? 네. 미국 MBC 토크쇼의 엘렌 쇼의 진행자인 엘렌 드제너러스가 방송 중에 봉준호 감독에게 인종차별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네. 엘렌 쇼는요, 2018년에 BTS도 출연을 했었던 그 아주 인기 프로그램인데요. 네. 11일 엘렌 쇼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자기가 오스카 배우들을 좀 알기 때문에 쇼를 보면서 그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브래드 피트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의 연설이 좋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틴 스콜세지의 눈썹에게도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로버트 드니로에게는 팩스를 보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사람들의 특징을 좀 놀리면서 코미디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눈썹이 굉장히 진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눈썹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런 농담을 한 거고 로버트 드니로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굉장히 연로한 노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브래드 피트에게는 문자를 보냈고 로버트 드니로는 문자를 못 볼 만큼 연세가 있으시니까 팩스를 보냈다 이런 농담을 한 건데 이 말에 이어서 이제 기생충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기생충이 지난밤에 대단한 위너였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봉준호의 통역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러면 통역사가 봉준호에게 문자를 보내겠지. 그러면 봉준호가 통역사한테 다시 문자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누드 사진을 보냈는데 아직 답이 없다.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장면을 보고 시청자들이 막 웃으면서 환호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런 거죠. 봉 감독이 영어를 구사하지 못해서 통역사를 거쳐서 굉장히 그 어렵게 소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즉 영어를 못하는 한국인 봉준호 감독을 조롱한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영어를 꼭 해야 되죠? 그렇죠. 아니 영어를 못한 게 뭐가 문제인 거예요, 도대체? 미국 감독한테 한국말 왜 못하냐 뭐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은 이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미국 중심주의, 그 영어 중심주의 뭐 이런 그 미국 중심의 어떤 인종차별 문화가 자연스럽게 발현된 거다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번 오스카 시상식에서 이런 식의 미국 중심주의, 영어 중심주의가 여러 번 그 문제가 됐어요. 그 가령 그 한 어떤 그 기자는 왜 영화를 영어로 만들지 않고 한국말로 만들었냐 이런 황당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었고 한국에서 한국인의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영어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블레이즈 TV의 존 밀러라는 기자는 봉 감독이 각본상을 받은 이후에 짧게 한두 마디로 영어를 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인터뷰를 이제 통역사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 이런 트위터를 올렸어요. 그래서 왜 영어로 하지 않고 왜 미국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한국말로 그렇게 그 통역을 써서 발언을 하느냐 이런 걸 문제 삼기도 했어요. 영어가 또 미국이 제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봉준호 감독을 비웃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그 오스카 시상식의 영어 중심주의, 그 미국 중심주의를 비판하는 그 봉준호 감독의 발언이 있었죠. 한 인터뷰에서 오스카는 로컬 시상식이다 이런 발언으로 좀 도발적인 그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뭐 기생충이라는 그 비영어권 작품이 또 이제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니까 이런 영어 중심 문화에서 좀 벗어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다음으로 만나볼 이야기는 누굽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MBC PD수첩입니다. MBC PD수첩에서 조작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제작진이 결국에 조작을 시인을 했어요. 11일 방송됐던 PD수첩 2020 집값에 대하여 편에서요. 서울 용산구에 1년 전 결혼해서 전세로 살고 있는 김모 씨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근데 김 씨가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전셋집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집을 샀으면 1억 2천만 원이 올랐을 텐데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집을 사야 한다고 그러더라라고 말을 하니까 제작진이 아니 그때까지는 그럼 아이를 낳지 않고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김 씨는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김 씨가 자기 소유 주택이 없어서 출산을 고민하는 여성인 것처럼 묘사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방송이 나간 직후에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김 씨가 실제로는 서울 남가자동 뉴타운에 9억 원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제보글들이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김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단체 대화방에서 올린 캡처 화면도 올라왔는데 이걸 보면 김 씨가 그 PD수첩에서 인터뷰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고민을 하다가 응했다. 그런데 PD님이 특정 아파트를 매수했다는 부분은 편집할 테니까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방송 나가면 안 되겠냐 이런 식의 질문을 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그 질문을 하는 캡처본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이 논란이 커지자 MBC 시사교양본부가 12일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진은 취재 중에 김 씨가 아파트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점을 인지했다. 이렇게 시인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라면서 논란에 대해서 결국 시인을 했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모자이크 없는 방송을 조건으로 아파트 매수 부분 편집 의사를 그렇죠. 이 사람에게 밝혔는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무주택자라고 소개한 취재원이 네. 무주택자가 아니었던 걸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이 제작진이 방송 편하게 하려고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소위 야마라고 하죠. 그러니까 먼저 그 기획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취재가 다 끝났는데 알고 봤더니 취재원의 어떤 신상이 원래 그 애초에 기획했던 바와 맞지 않았으면 네. 다른 취재원을 빨리 그 구해서 방송을 그 진행을 시켰어야 됐을 텐데 네. 그냥 어떤 그 일부 그 취재원의 발언을 소위 그 마사지를 해서 이런 식으로 야마를 끼워 맞추는 식의 보도는 좀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하셨나요? 그냥 뭐 핵심이라고 하시면 어떨까? 핵심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언론인들끼리는 뭐 하긴 이런 표현들이 아주 서슴없이 쓰일 때가 많은데 개선을 해야 됩니다. 예, 제가 개선해야 돼. 말하기 전에 생각을 좀 안 했네요, 제가. 그러네요. 예. 네. 자, 그래요. 성찰이 있고 반성이 있는 주간인물평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였습니다.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6시 22분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정보센터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퇴근 정체 더 늘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인데요. 여기는 읍내터널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10분 전쯤에 처리 작업 마무리가 됐지만 동명휴게소 부근에서 읍내터널 쪽으로 5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요.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줄포나들목 부근의 사고는 처리 작업 계속되고 있습니다. 2차로가 차단되고 있어서 조심하셔야겠고요. 사고 여파는 풀렸습니다. 퇴근 정체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부근까지 는 15km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또 매송 부근과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히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으로는 조암 부근에서 송산 휴게소 부근까지 18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고장난 차 여파 때문에 덕소 3패부터 이어지는 올림픽대로 암사대교 부근까지 막히고요. 계속해서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으로 영동대교에서 성산대교 부근까지도 고장난 차 여파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1988년 12월 26일 현대중공업 파업 현장에서 초선 국회의원 노무현의 연설. 여러분, 사람 대접을 받고 싶으십니까? 의리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사람 대접을 받고 싶으면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구속될 때 누구를 위해서 구속됐는가?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구속됐습니까? 2001년 11월 10일 노3호 송년 행사에서 전해양 수산부 장관 노무현의 연설. 때는 김대중 대통령 정부 후반기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향 곡선을 긋던 때. 지금 과거의 군사 독재하에서 국민들에게 온갖 횡포를 부리면서 특권을 누리고 특혜로서 기득권을 쌓아 올렸던 수구 특권 세력들이 국민의 정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국회에서 감히 국민들 앞에 발설하고 근거 없는 이 유언비어를 진실인양 대문짝만한 기사로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민심의 법정에 왜 이 역류가 거대한 역류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수구 세력의 거짓 술수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국민의 정부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으면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 정권이 걸었던 잘못된 길을
답습한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정권에는 그렇게 관대했던 우리의 언론이 왜 우리 국민의 정부에게만 이렇게 가혹하게 흔들어야 합니까? 좀 더 민주화된 사회에서 그들은 언론 자유를 주장하면서 그들이 탄생을 바라지 않았던 국민의 정부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정부가 가는 길은 역사의 길입니다.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이 길을 그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좌절한다면 역사는 다시 거꾸로 갈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의리를 저버리지 말라는 노무현. 어렵더라도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좀 어렵다고 민심에 도움이 된다고 우리 당내에서도 최근 너도나도 대통령을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는 어려울 때도 의리를 위해서 신의를 위해서 지킬 것은 지켜갈 줄 아는 뚝심 있는 지도자라야 합니다. 저는 그런 뚝심 있는 의리 있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된 노무현. 그도 집권 중반기를 맞이하고 2008년 1월 8일 훗날 충남지사가 되는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던 안희정 씨 출판기념회 축하 영상에서 정치를 하면서 힘든 대목이 많았죠. 여러 번 낙선하고 그래서 힘들어서 이제 정치를 그만두겠다. 이럴 때마다 이제 항상 한쪽으로는 격렬할까 이렇게 해서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이제 그 젊은 참모들을 전부 다 모아와가지고 그만두질 못하게 이제 협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끌고 밀고 이렇게 온 것이 이제 여기까지 온 것이죠. 결국 대통령을 만들어준 사람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한테는 이제 가장 잊을 수 없는 것이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안희정 씨가 이제 내 대신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다 했지요. 나는 엄청난 빚을 진 것입니다. 이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려던 때 2002년 4월 6일 새천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연설 도중 제 장인은 좌익 활동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해방되는 해에 실명을 하셔서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잘 키우고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아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저 대통령 후보 그만두겠습니다.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이젠 버릴 것조차 거의 남은 게 없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자존심 하나가 남았네. 뜨거운 고향 보고픈 얼굴 따뜻한 저녁과 웃음소리 고개를 흔들어 지워버리며 소리를 듣네. 나를 부르는 쉬지 말고 가라 하는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잃을 수 있다면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오고 웃다가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익숙해가는 거친 잠자리도 또 다른 안식을 빚어
하루하루 무거워지는 고독의 무게로 참는 것은 그보다 힘든 그보다 슬픈 의미도 없이 잊혀지긴 싫은 두려움 때문이지만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을 하루 잃을 수 있다면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으며 긴 여행 끝내리 미련 없이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는 정말로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 네, 신해철 씨 많이 생각납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많이 생각이 나고요. 신해철 씨의 민물장어의 꿈 함께 들었습니다. 자, 저 오늘 그만둔다고 또 많은 분들이 격려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K74210325 이 계정 쓰시는 분, 바쁜 벌꿀. 네, 저희가 바쁜 벌꿀이 되겠다 이러면서 심야의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그때가 이제 2018년 5월 말이었죠. 예. 그래요. 2년이 좀 못 됐네요. 네. 처음엔 이게 뭔가 했는데 마지막이라니 이건 또 뭔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5983번 쓰시는 분, 제과점 근무 20년, 초콜릿은 만들어 봤는데, 아무도 주지를 않네요. 씁쓸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20년 전에 만든 초콜릿 아직도 갖고 계신 건 아니겠죠? 네. 1400번 쓰시는 분. 매번 듣다가 오늘 해야 할 수 있는 말. 오프닝 BGM에 백뮤직에 김용민님 목소리가 한 박자 빠른 거. 네. 김용민 라이브 이거죠. 근데 그게 말이죠. 저희가 노래 이 MR이라고 하죠. 반주 음악을 들으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박자도 빠르고 그 음정도 다르고 말이죠. 예, 조금 듣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그만두시는 김에 보컬 트레이닝 받으면 어떨까요? 예, 팔자에도 없는 일일 것 같습니다. 네, 자 5918번 쓰시는 분, 김용민이 김호준보다 100만 배는 더 잘하는데 아쉽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진리의 말씀을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박헌식님, 북악터널 지금 주행하고 있습니다. 5시 때 보내셔가지고 이미 북악터널 지나가셨겠죠. 터널 안에서 생생히 듣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라고 또 의사 표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9250번 쓰시는 분, 아파트에서 경비를 하는데요. 이 시간에 김용민 씨만 하는 게 유일한 즐거움이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주셔서. 네. 저도 이런 귀한 청취자분들과 함께, 같은 시간에 시대를 걱정하고 또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얼마나 값지고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그 퀴즈 정답은 백석이었습니다. 백석 씨. 오늘 퀴즈 정답자는 저희가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오셔서 정답자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총선 승리를 위한 각 정당들의 출사표, 의석을 잡기 위한 표심을 잡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이야기. 21대 총선을 향해 달린다. 2020 의석전쟁. 네, KBS 1라디오 주말 아침 10시 5분부터 방송하는 뉴스월드 최영일입니다의 진행자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제가 한 방송을 보니까 네. 최영일
시사평론가 또 네. 다른 분은 땡땡땡 정치평론가. 네네. 이렇게. 문화평론가도 있어요. 네. 기생충, BTS. 근데 그게 어떤 기준에서 분류가 되는 겁니까? 이 오창석 평론가라는 분이 네. 이 무직인 경우에 평론가라는 타이틀을 방송에서 붙여주더라라는 막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지 않고요. 예, 예, 그 분야에 이제 식견이 있어야 되고 뭐 네. 학위라든가 자격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네네. 이 보통 칼럼니스트로 시작하죠. 네. 해당 분야의 글을 오래 쓰고 또 이제 독자와 교감을 하고 네. 하다가 이제 방송 미디어로 넘어오면 네. 글 대신 이제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다 시사평론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요 택시 타서 기사분하고 토론하면 예.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부족함을 항상 느낍니다. 네, 만인 제사장설이 있는데 네. 만인 평론가설, 시사평론가설을 제가 제창합니다. 시사만 아니고요. 주창합니다. 뭐, 예, 어떤 분은 뭐 음악 전문가고 예. 다종다양해서 네. 맞습니다. 모두가 자격이 있다. 자, 그래요. 오늘 또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의석수가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오늘입니다. 중요한 오늘입니다. 예. 자, 이제 불러드릴게요. 오늘만 잠깐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더불어민주당 129석, 자유한국당 105석, 바른미래당 17석, 네. 이 새로운 보수당 7, 대한신당 7, 네. 그리고 정의당 6, 민주평화당 4, 미래한국당 5, 오늘 5이 됐습니다. 네. 우리공화당 2, 민중당 1, 미래를 향한 전진 4.0 1, 네. 무소속이 11명인데 네네. 이 의석은 며칠 후에 다 뒤집어집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129석은 변동이 없겠는데 네네. 지금 이 소통합, 뭐 중통합 혹은 예. 대통합 지금 보수 대통합이 정당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네. 미래통합당 해서 115석으로 시작을 해요. 지금 불러드리는 것 중에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하고 네. 이 한석 있는 이현주 대표 의원의 미래를 향한 전진 4.0 전진당이 합쳐지거든요. 예, 예. 그럼 115석 당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바른미래당 그리고 대한신당 민주평화당도 합쳐집니다. 네. 그래서 이름도 민주통합당으로 결정이 돼서 네. 뭐 통합이 들어간 정당들의 시대 다시 총선 삼국지가 시작됩니다. 예. 참 뭐 전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정당명을 살펴보면은 네. 상당수 정당은 그 당에 결핍된 거 네. 그런 것들이 당명에 찾아가는 경향이 있죠. 아니 그래서 예. 이 그 보수통합신당 뭐 이 가칭으로 움직이다가 네. 갑자기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바뀌면서 박형준 통준위원장이 네. 청년 세대가 좀 많이 영입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미래를 붙였다라는 취지 설명을 했어요. 네, 그래요. 또 민주통합당이 또 민주통합당이 지금 말씀드린 생깁니다. 중도정당 예. 손학규 대표의 바른미래당 여기가 20석이 허물어져서 지금 네. 이 원내교섭단체에서 밀려났거든요. 네. 17석입니다. 이찬열 의원 등 탈당을 했고 한국당으로 가고 그랬죠. 그랬는데 이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은 원래 국민의당이었다가 함께했다 쪼개졌던 당이잖아요. 네. 합쳐지게 됐고요. 안철수 없는 도로 국민의당 아니냐라고 부르려는 찰나 예, 안철수 신당이 이름이 안 받아들여졌잖아요. 예. 국민당으로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속보를 보니 국민의당 그럼 도로 국민의당이 또 등장하는 국민의당이 훨씬 더 안철수 이름이 포함되지 않은 안철수 신당의 그 상징성을 담고 있는 이름이에요. 국민의당 예. 어게인 이렇게 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통상 뉴 국민의당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냥 그렇죠. 국민의당으로 예, 알겠습니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선관위의 판단에 대해서 최영일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선관위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지난 주말에는요. 알쓸신잡인지 알고 갔더니 알릴레오라는 유튜브더라고요. 근데 이걸 물어봐서 할 수 없이 막 좀 격하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네.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광노현 전 교육감이 법학자시기 때문에 법적으로 왜 안 되는지를 요건 분석을 해 주셨고 서울교육감 하기 전에는 방송대학교 법학과 교수였어요.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법은 밀리니까 어떤 논리냐면 이건 상도의로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정치 마케팅의 시대에 정치 시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기업이 골목 상권까지 다 그냥 갈취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런 저의를 드러내고 있는데 명분은 딱 하나죠. 개정선거법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겠다는데
이 법이나 제도의 문제를 입증하기 위해서 네. 나쁜 행위를 실행하는 것이 허용되는가라는 윤리적인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법이 이 틈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파고드는 거야인데 이 법이 나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한다면서요. 네. 근데 그 결론은 이 자신들이 의석을 더 확보하겠다는 저희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무리 명문적인 법 해석도 중요하지만 네. 선관위는 그 취지. 몽테스키의 책의 제목이 법의 정신입니다. 법도 정신이 있고 법감정이 있고 법의 영혼이 있는 건데 취지를 왜 생각하지 않고 자꾸적인 해석만 하는가? 이건 네. 좀 전 안타깝네요. 근데 반대편에서 봤을 때는요. 네. 정당 설립과 관련해서 그 의도 이런 것까지 파악해서 안 그렇죠. 돼라고 하는 것은 이거 과잉 아닌가? 라는 그런 고민도 있을 거예요. 패스트트랙 때 왜 부딪혔는지 예. 이 법은 왜 개정됐는지 이건 민주당의 의지는 아니었어요. 네. 민주당은 사실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4+1이 필요했기 때문에 네. 이 선거법 개정안은 이 군소 야당들이 원한 건데 결국은 유권자 선택의 다양성을 가지고 이 3% 이상 정당 지지를 얻으면 의석을 줘서 네. 여러 이 소수 정당들도 국회에 입성할 수 있게 하자라는 네. 취지인데 네. 큰 당이 내가 더 먹겠다고 자회사를 차리는 격이잖아요. 이거는 이 독과점 시장 논리라든가 네. 우리가 이제 시장 다양성을 위해서 공정거래를 지키고자 불공정거래 규제하고 이 상권 유지, 상도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에 좀 많이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도의적인 면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어도 네. 이게 뭐 법적인 11호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네. 게 또 일각의 또 법조인들은 대부분 판단이기도 그렇게 합니다. 말씀하셔서 저도 예. 그냥 이제 좀 이 정치에는 윤리도 중요하다. 네. 법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 이런 강조를 드려봅니다. 결국 이제 국민들의 그 심판이 어떻게 나오느냐 네. 그것만 남은 것 같아요. 이제는 유권자 판단으로 넘어갔죠. 예. 자, 이런 와중에 새로운 보수당 정운천 공동대표가 미래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입당 시점을 하필 오늘로 잡은 것은 경상보조금 지급 날이기 때문이다. 이런 맞습니다.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보다 더 관심은 아니 굳이 새로운 보수당에서 사람을 수혈하기보다는 네. 기존 자유한국당에서 수혈하는 것이 낫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좀 자유한국당에서 이 미래한국당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인가 하는 그런 의문도 갖게 그런 됩니다. 의문 듭니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뭐랄까요? 이제 세 당이 합쳐지게 됐으니까 이현주 의원 한석자리 이제 전진당은 좀 논외로 하더라도 네. 새로운 보수당 8명 중에 그럼 이 위성정당으로의 차출에 당신들도 이제 같은 그 소태 밥을 먹는 식구가 됐으니 뭐 몇 명 정도는 차출하시오. 네. 이런 배당이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전 가져봤어요. 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참 저희는 제 눈에는 좀 보여요. 이게 4명이면요. 네. 오늘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의 2%를 주기 때문에 2억여 원 경상보조금을 수령하거든요. 네. 근데 한 명이 더 가서 현역 의원이 5명이 되면 배분 비율이 5%로 2배 이상 올라가서 5억 원 이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선거는 또 돈이 필요하죠. 네.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예. 이러한 것까지도 좀 챙기는 꼼꼼함이 아닐까. 뭐 이건 그분들이 인정하진 않았으니까 네. 날짜로 봤을 때 그렇게 의심된다. 네. 이런 말씀은 보태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4.15 총선 이제 대진표가 네. 하나 둘씩 이제 짜여지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 네. 뿐만 아니라 그 경남 양산을 맞습니다. 여기도 지금 빅매치 지역이 돼버렸어요. 이름이 언론이 뭐라고 붙였냐면 낙동강의 혈투다. 목회 목장의 결투 이런 거 이제 많이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도 빅매치가 하나 성사됐습니다. 네. 아직 확정은 아닌 것이 공관위가 예. 자 홍준표 전 대표의 그러면은 이 공천을 양산을로 한다. 이걸 한번 공식화해야 돼요. 예. 하지만 분위기는 무르익었습니다. 상대는 이제 김두관 의원이죠. 네. 경남 두 분의 공통점이 경남도지사 출신. 네. 또 두 분의 공통점이 대선에 출마하느라 도지사 임기를 다 못 채운 그러네요. 여야 이제 전 도지사. 네. 서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홍준표 전 대표가.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문 대통령 사저를 지키는 경호대 장관애가 한판 싸울 건데 나는 홍대장 저쪽은 쫄병. 예. 그랬는데 이 김두관 의원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나 쫄병 맞습니다. 네. 김쫄병과 네. 홍대장의 대결인데 네. 한번 봅시다. 예. 봐야죠. 그래요. 아주 지금 이제 장수들의 싸움이 예. 입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기싸움부터 아주 치열하네요. 치열해요. 네. 알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대결일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경남도지사 때 어떤
도정을 펼쳤는가. 맞습니다. 이걸 놓고도 아마 논쟁점이 생길 것 같아요. 전 진주의료원이 또 떠오를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뭐 그때쯤에 이제 메르스 문제가 터졌었고 지금은 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름이 코로나19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공공의료가 점점 중요해지는데 진주의료원 폐쇄 때문에 권역별 외상진료센터 문제도 그렇고 경남의 의료가 취약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비판은 김두관 후보가 반드시 찌를 것 같고요. 또 홍준표 후보 측의 답변도 궁금해지고요. 앞으로 이제 아마 많이 합을 주고받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손학규 이름을 치면 자동 완성으로 손학규 사퇴가 뜹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유승민 의원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이거를 발언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오늘 적어도 이제 세 당이 합쳐서 빨리 이걸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될 듯하다가 안 되고 될 듯하다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손학규 대표가 이제 사퇴 입장을 드디어 밝혔네요. 원래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오면 나는 대표직을 도로 돌려주고 물러나겠소 했는데 돌아오자 입장이 번복됐죠. 사퇴의 길 거론한 적이 없다. 안철수 의원의 이 안착을 돕겠다. 그런데 안 의원은 이제 결국은 내 당을 내가 못 찾다니 탈당, 신당, 창당 이렇게 갔고요. 이 3당이 합쳐지는 시점에 이 사퇴 문제 때문에 시끌시끌했는데 통합을 완수하고 2월 말에 사퇴하겠다. 뭐 2월 말이라고 해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보름 정도 남았죠. 두 주 남았습니다. 한번 지켜볼 문제다. 사퇴를 이제 어쨌든 직접 공론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호남 기반의 3당이 통합을 할 수 있었죠.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자.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한 3당,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민주통합당으로 이제 뭉치는 건데 자, 4.15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게인 국민의당이 될 수 있을까? 2016년 버전의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은 또 안철수 신당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렵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 의원분들도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어떤 총선 전략을 낼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하지만 모여서 이 아까 말씀하신 경상보조금도 좀 확보해야 하고 그리고 이 원내 교섭단체로 다시 키워야 하고 20석을 다시 넘기거든요. 합쳐지면. 그러면서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총선에서 어떤 전략으로 갈지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고생이라뇨. 저는 행복했죠. 우리 천재 방송인 김용민 DJ와 천재라니 만재입니다. 만재. 죄송합니다. 예. 만재 방송인. 그리고 돌아오실 때는 또 10만재, 100만재로 성장해 계실 거 아니에요. 더 큰 용민 남으로 돌아오실 것을 전 믿으면서 기다릴 거고요. 아쉬운 게 이 의석 전쟁하면서 제가 이거 대선 전쟁으로까지 확장해서 2년 더 같이 갈 것으로 그야말로 기반을 뿌려놨는데 참 저는 아쉽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렇죠. 뭐. 쉼표를 찍어야 할 때가 있고. 그래요.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 앞으로 활약 기대하고 주말 아침 10시 5분 뉴스월드 최영일입니다. 열심히 고맙습니다. 청취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특별한 분이 전화 통화하고 싶다면서 전화를 주셨다는데 또 뭘 하려고 또 아이고 나 참. 연결해 보겠습니다. 누구시죠? 여보세요. 저 김원준입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아니, 경쟁자가 이렇게 남의 그 프로그램에 전화를 하시다니 너무나 하여튼 감사합니다. 김원준 씨. 왜 전화 안 받아요? 전화를 밤에 전화하셔가지고 안 받습니다. 11시 김용민 씨가 방송 하차를 결정한 이후에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제가 한 번씩 방송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이거 참.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제가 김용민 씨에게 잠시 반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용민아. 통폐 먹으러 가자. 알겠습니다. 제가 같이 가시죠. 제가 김용민 씨가 인생에서 어려운 결정을 할 때마다 제가 김용민 씨 손을 잡고 부패
뷔페를 먹으러 갑니다. 뷔페를 먹으러 가서 LA 갈비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500여의 기적을 역으로 해놔죠, 저희가. 수많은 차를 먹어도 단둘이 다 먹어버립니다. 자, 그렇게 500여의 기적을 역으로 해나고 나면 김용민 씨가 업그레이드가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더 살찐 모습으로 돌아올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뷔페 예약해 두겠습니다. 예. 아유, 형님 감사해요. 뷔페는 내가 항상 가던 곳으로 예약한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또 애청자분들, 아이고,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예. 청취자 여러분들은 김용민 씨를 조금만 기다리시면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까 잊지 마시고. 네. 용민아, 뷔페 먹으러 가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예. 자, 안녕. 예,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도 KBS 1라디오에 대해서 끊임없는 사랑과 성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예, 정말 제가 KBS에는 많은 빚을 졌습니다. 사랑의 빚을 많이 졌는데요. 여러분, KBS 청취를 통해서 또 제 마음을 또 이렇게 또 받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페퍼톤스의 작별을 구하며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름날 함께 떠났던 짧은 모험도 차차 넘어 어느새 이렇게 기적 소리 울리면 눈 감은 채로도 떠오르는 익숙한 풍경과 흘러간다. 멀어지는 플랫폼 위에는 어느새 아련한 우리의 날들 웃으며 손을 흔들어준 너에게 고마워 다시 돌아본다. Goodbye everyone. 많이 정들었지. 한없이 부르던 저 하늘도 이제 모두 다 안녕이야. Goodbye everyone. 보고 싶을 거야. 하지 못한 얘기들이 끝내 입안에서 맴돈다. 애써 웃으며 손 흔들어준 너의 마음을 알아. 가슴 깊은 곳 감추고 있는 작은 떨림도 알아. 밤새도록 같이 바라